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한도가 있고요. 퇴직금인 경우에는 그 사용인, 즉 종업원이죠. 사용인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인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원칙으로 보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에 해당하는 10%만큼 계산을 해서 실제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한도를 맞추어서 송금 불산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퇴직금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는 있는데 0원입니다. 왜냐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현실적으로 적립을 안 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아예 그냥 0으로 그냥 만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쓰고 있지만 대체로 잘 쓰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 내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된다.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 내 금액만 송금 인정한다는 거는 임직원이라면은 임원 플러스 종업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도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한도 계산이 있다고 했어요. 종업원은 한도 금액이 없다고 했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원칙상. 그래서 한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3번.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가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 중 큰 금액을 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 이제 큰 금액을 해서 이제 추계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수리적 금액을 해서 입력을 넣어가지고 이 큰 금액으로 해서 한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0%지만. 자,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으로 안다. 그러니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금액, 그러니까 총 금액이 5%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퇴직 추계액 기준 해가지고 아까 했듯이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해가 또 적은 금액을 또 계산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퇴직금 추계액은 자체 0%예요. 2016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인가? 단계적으로 35%였다가 단계적으로 5%씩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종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아예 그냥 0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으로 해가 세무상 한도액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0이지만.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세무 1급에서도 퇴직금 추계액 대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안 쓰니까 잘. 근데 AT 자격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번.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이 된다. 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말이 조금 애매하죠.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이 된다. 일정 요건의 충족.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이자. 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송금 불산입니다. 똑같은 이자 비용이라고 해도 얘는 송금 불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채권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며 원천 징수액을 포함한 이자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근데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원천 징수 여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원천 징수를 안 했다고 하면은 상여이에요. 근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안 밝혔지만 세금 신고를 했다는 그거에 따라서 기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타 사유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로 돼 있어요? 원천 징수액을 포함한 이자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 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상여, 원천 징수를 했다 이러면은 기타 사회 유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볼 수는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한 특정 차입금 이자는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법인의 장부상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특정 차입금은요, 이자 비용 못 넣어요. 원래 원칙에서는. 그래서 IFRS에서도 이자 비용 대신 건설 중인 자산을 넣으라 하거든요. 근데 기업액의 기준은 선택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아마 기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IFRS는 특정 차입금은 다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세법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 특정 차입금은. 왜냐?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다 해당 원가에 다 넣어라 라는 의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기업액의 기준 위반인 것도 있고요. IFRS 위반인 것도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 사내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된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줄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맞아 틀려요? 업무 무관 자산이죠. 뭘로 하면 돼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죠. 근데 이게 법인에 대한 부분과 개인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법인은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그냥 안 따질게요 라고 해서 기타 사유출로 봐요. 근데 개인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류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임원인데 뭐 주주다 이러면 배당으로 또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아시다시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거래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게 대한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대리입니다. 아유, 대표이사 외에 아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 했는데 적정 일화를 수령해서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 추가로 입금 산입했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송 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를 했대요. 적정 이자를 수령했답니다. 그래, 뭐 수령했다. 그래, 좋죠.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을 추가로 입금 산입을 합니다. 아니,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수령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정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 부분과 세법상 이자인 부분과 기업회계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미지급이죠.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차익만큼 상여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줘야지 정답이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되는데 대표이사 외의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아이고 헷갈려라. 똑같아요. 똑같이 상여로 처리하는데 만약에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거죠. 아까 52번에 대한 설명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틀려요? 2대리는 틀렸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는 법인의 출자자, 임원, 계열회사 등이 있다. 맞죠? 특수관계인. 사촌까지 해당이 돼요. 사촌에 대한 이제 인척과 이제 인척, 친인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하나 까먹었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사촌 형태하고 위에서 내려가는 사촌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촌 형태면은 상속 증여세법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사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최사원.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당연하죠.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그냥 싸게 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 2대리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2월 교선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2월 교선금은요 2020년 1월 1일부터 15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봅시다. 1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2월 결성금은 과표에서 차감한다. 1번은 방심하면 맞는 걸로 오해를 받아요. 뭐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거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소기업의 2월 결성금 연간 공제 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의 60%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100%인데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은 60%까지예요. 이게 금액이 바뀌었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중소기업 외에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2월 결성금 한도 적용 제외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제 이행 중인 기업은 2월 결성금 한도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회생계획 인가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 2월 결성금도 전액 100% 다 그 2월 결성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60%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4번. 법인세 가표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성금은 해당 사업연도로부터 10년, 2020년 이전 발생분 5년 이내에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성금이었다. 아까 제가 위에 적었죠. 2020년 1월 1일부터 뭐예요? 15년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분.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몇 년? 10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3일에 제23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법인 산출세액이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볼 때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세무조정 아시다시피 입금 산입 부분에 플러스,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뭐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앞에 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뭐예요? 2월 결성금, 그 다음에 소득 공제,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이렇게 해서 차감하면은 뭐예요?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결성금 있죠?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비과세네. 비과세 마이너스 합니다. 그 다음에 20개에 발생한 2월 결성금 2020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죠. 소득공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총 얼마? 4천, 2천,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2억 4천인데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00만 원 깔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플러스 2억 원 초과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4천만 원이죠. 2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냐면 4천만 원 곱하기 19% 잡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은 2번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0.19 잡아요. 플러스 1,800만 원 얼마? 2,560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러면 정답 몇 번? 그렇죠. 55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 중 A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입니다. 아까 55번에 대한 설명을 이미 세율까지 설명을 했고요. 산출세액부터 이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가산세 들어가고 감면부 추가납부세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세금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 불러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즉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 그 다음에 수시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총부담세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결정세액으로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총부담세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자, 이 파트는 소득세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은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소득을 선택이 가능하지만 소득세는 선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적이나 영주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는 며칠 기준이에요? 183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3번. 납세 의무자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의 전날까지를 일과세기간한다. 출국이 전날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출국하는 날까지예요. 출국일 날까지로 봐야 돼요. 전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사망하려면은 사망 전날까지냐? 그건 아니죠. 사망일까지인 것처럼 출국도 출국하는 날까지 일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번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납세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납세지는 개인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장소를 말하며 고소지가 2 이상일 때에는 생활관계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소지죠. 근데 고소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좀 어딘가 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생활관계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법령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때는 세무서장은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상 소재지 납세지로 신청을 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지는 따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내가 사업장으로 이제 납세지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이제 예외적인 사유로 되긴 해요. 원래는 실무에서는 돼요. 근데 세무서장은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신청은 돼요. 신청은 되는데 세무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원하면 해드리는데 세무서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이거를 납세지로 해 이렇게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정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며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없을 때는 그 거주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발생 장소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할 장소가 없으면 뭐예요? 거주지를 납세지를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거를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며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한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장소가 어떻게 주소지가 돼요? 주소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사는 곳이 있으면은 주소지가 원칙인데, 아니, 주소지도 없어. 거소지도 없어. 그래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해요. 근데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그냥 보는 게 원칙인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발생하는 장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은 2023년 한 해 동안 각 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누구인가? 자, 이철수입니다. 2년 전에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100만원이나 더 받았답니다. 어이구, 축하합니다. 더 받았다니 좋겠네요. 뭐예요? 이자 소득이에요? 그렇죠.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보여. 2번 김영수. 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50만원 받았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자 소득이죠. 잠시만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배당 소득이에요. 그 다음 3번. 아유, 그렇네. 나는 올해 초에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구입했고 액면 이자율 6%에 해당하는 이자 60만원 받았다. 뭐예요? 이거는 이자 소득이에요. 이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자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김영희. 아, 그래? 나는 작년에 우연히 친구에게서 1000만원 대여해줬는데 올해 초에 친구가 1200만원 갚았다. 이거 아예 자금 대여업이나 한번 해볼까? 사채 좀 약간 좀 눈을 떴나? 자, 이거예요. 소득의 종류가 나머지 다른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200만원이죠. 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자 소득인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김용수는 배당 소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3년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사업소득의 총 수익금액입니다. 자, 볼까요? 건물 A 1월 1일에 임대하고 매월 초 200만원에 받기로 했다. 그럼 200만원씩 해가 12달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2,4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 B 10월 1일에 임대가 임대로 2,400만원을 미리 받았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수익 금액으로 봐야 돼요. 2,400만원 다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에 12달치 나누면 월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원씩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개월 인식해야 돼요? 10월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600만원이 2023년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받았는 금액까지만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3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번에다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